정신 좀 차려. 이 가난뱅이 천출려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프리미엄 한식당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보인 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죠.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3년을 참고 견뎌온 이곳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존재였습니다. 친정이 가난해서 내가 이 꼴이지. 썩 꺼져. 내 눈앞에서. 손님들이 지나가는 복도 한가운데였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외면했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중년 여성, 제 엄마였죠. 엄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사라졌습니다. 사흘 후 연화정의 한우 납품이 끊겼고 일주일 후엔 전복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 달 후 맞은편에 새 한식집이 문을 열었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국밥집 사장으로만 보였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지금부터 딸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조용하고도 완벽한 응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54년간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습관이었죠. 70세 박선영, 저는 도심 외곽 재래시장 입구에서 정등국밥이라는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면 사고를 우려내고 5시면 김치를 썰고 6시면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손등은 뜨거운 국물에 데인 자국투성이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설거지로 갈라져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섰을 때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45년 전 남편과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한 이 가게였죠.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국밥 하나요. 단골 손님이 들어서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국밥 한 그릇을 내왔죠. 6,000원, 이 동네에서 가장 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어요. 사고를 24시간 우려내고 고기는 국내산만 썼으니까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근데 요새 딸은 어떻게 지내요? 단골 손님이 국밥을 호로록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췄죠. 글쎄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리 노릇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사위가 괜찮은 사람이라며? 네, 착한 아이예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딸 이서연 32살. 결혼한 지 3년이 됐죠. 사위 최준혁은 대기업 과장이었고 시어머니 정미숙은 도심 한복판에서 프리미엄 한식 다이닝 연화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그 사람 눈빛이 제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국밥집 딸이라니 가문의 먹칠이네.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정미숙이 딸을 보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딸이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준혁이 착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3년 동안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웃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시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신 분이야. 한 달에 한 번 딸이 국밥집에 들를 때마다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딸의 손목엔 멍이 들어 있었고 눈가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오늘도 새벽 6시부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님, 청소 노동자분들,
새벽 배송 기사님들. 모두 제 단골이었죠. 국밥 한 그릇에 6,000원, 공기밥 추가는 무료, 김치는 리필 무제한. 저는 이렇게 40년을 버텨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하나 더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고 오후가 왔습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손님이 뜸해지는데 그때 잠깐 쉬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앞치마를 벗고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통장 몇 개와 서류 봉투가 나왔죠. 통장을 펼쳤습니다. 7억 3천만 원. 45년 동안 국밥 한 그릇 6,000원씩 팔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명절에도 일하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아파도 일했어요. 딸 하나 키우기 위해서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지역 상가 건물 2채 소유권, 시장 골목 건물 1채, 임대 계약서, 그리고 몇몇 식자재 공급업체 지분 증서. 남편이 세상 떠난 후 제가 조용히 모아온 것들이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딸도 사위도 그 오만한 시어머니도요. 저는 그저 새벽 국밥집 사장일 뿐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지켜줄게, 서연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나왔죠. 오후 3시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딸 서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딸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르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 그냥 국밥 먹고 싶어서.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국밥을 끓여내왔죠. 딸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국물만 조금 떴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서연아,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딸이 입을 열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끄는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국밥을 반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엄마, 나 가봐야 해. 시어머니가 부르셔. 서연아, 국밥이라도 다 먹고. 괜찮아, 엄마. 나중에 올게. 딸은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연화정에서 가족 모임 있어. 엄마도 오라고 하셔. 오후 6시에 올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그래, 갈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가게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아직은 아니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처럼요.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제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날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저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20년 된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였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70년을 살아온 흔적이었어요. 괜찮아, 박선영. 넌 딸 엄마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죠.
그 수첩엔 지난 3년간 딸이 흘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욕하셨어. 오늘 밥을 안 먹으라고 하셨어. 손님들 앞에서 창피당했어.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 직접 보기 전까진 판단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걸렸죠. 택시에서 내려 연화정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짜리 현대식 건물, 1층엔 연화정이,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이 들어 있었어요. 건물 외벽엔 고급스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고 입구엔 발레 파킹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국밥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예약하셨나요? 데스크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최준혁 씨 일행이요. 아,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 양옆으론 프라이빗 룸들이 있었고 각 방마다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직원이 멈춰선 곳은 복도 끝 가장 큰 방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넓은 룸 안에는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엔 각종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한우구이, 전복 요리, 해산물 모듬, 그리고 이름 모를 고급 요리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딸 서연이었죠. 딸의 양옆엔 사위 준혁과 시어머니 정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준혁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빈자리에 앉았어요. 딸 옆자리였습니다. 서연아, 엄마. 딸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왼쪽 뺨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가엔 눈물을 참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어머, 사돈께서 오셨네요. 정미숙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엔 비싼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가족인데 당연하죠. 그나저나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여기까지 오시려면 택시비도 만만찮았을 텐데. 정미숙의 말투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국밥집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네요. 국밥 한 그릇에 얼마죠? 6,000원? 하루 종일 일해야 택시비 한 번 나오겠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고 딸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말이에요, 사돈. 정미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일을 너무 못해요. 손님 응대도 엉망이고 주방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대체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제 말이 좀 직설적이었나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국밥집에서 자란 아이가 프리미엄 다이닝에서 일하는 게 무리였나 봐요. 정미숙이 씩 웃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딸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최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능력 아닌가요? 아, 그러고 보니 사돈은 국밥만 끓이시니까 이런 고급 요리는 잘 모르시겠네요. 정미숙이 테이블 위 한우를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1인분에 15만 원짜리예요. 국밥 25그릇 값이죠. 이런 걸 다루려면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서연이는 글쎄요. 어머니, 준혁이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왜 준혁아? 내가 틀린 말했어? 서연이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좀 나았을 텐데 아빠도 없이 국밥집에서 자라서 그런가 봐. 그 순간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더 잘하긴 뭘 더 잘해? 친정이 가난해서 내가 이 꼴이지. 아니면 엄마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거나. 정미숙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사돈, 서연이 교육 어떻게 시키셨어요? 예의범절이나 제대로 가르치셨나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그게 국밥 끓이는 거였어요? 네, 그랬습니다. 국밥 한 그릇 팔아서 딸 학교 보내고 대학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 모양이잖아요. 정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딸이 방을 나가자 정미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할게요. 서연이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아요.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사돈 생각은 어때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저는 정미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이들? 준혁이는 이미 동의했어요. 안 그래, 준혁아?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보세요, 사돈. 현실을 인정하세요. 국밥집 딸이 재벌가 며느리 노릇하는 게 원래 무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식사 잘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배가 안 고픕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에서 딸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딸은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서연아, 엄마가 택시 탈 테니까 너도 같이 가자. 엄마,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서연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엄마 믿어도 돼? 응? 엄마를 믿어도 되냐고. 엄마가 지켜줄게. 딸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복도 한가운데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서연아. 조금만. 귓가에 속삭이고 딸을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화정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딸의 눈물, 정미숙의 조롱, 그리고 준혁의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죠. 펜을 들고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미숙, 연화정 대표, 딸을 사람 취급하지 않음, 이혼 요구, 오늘부로 시작. 수첩을 덮고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10년 전 알게 된 변호사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박선영입니다. 내일 시간 되십니까? 할 일이 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의아해했지만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왔죠. 오전 10시 강남역 인근 법무법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박선영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님과 약속 있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죠. 김정훈 변호사였습니다. 선영 씨,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변호사님. 10년 만인가요? 그렇죠. 그때 상가 계약건으로 도와드렸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제 딸 일입니다. 시댁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괴롭힘이요? 네. 어제 직접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딸을 모욕하고 이혼까지 요구하더군요. 김정훈 변호사가 심각한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3년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딸이 흘린 말들, 어제 목격한 장면들, 정미숙의 말과 행동들. 김정훈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죠. 일단 이혼은 쉽지 않을 겁니다. 남편 쪽에서 합의하지 않으면요. 하지만 김정훈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 씨,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무슨 뜻이죠? 제가 선영 씨를 10년 넘게 봐왔잖아요. 단순히 법적 대응만 하려고 오신 게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연화정이라는 식당 아세요? 프리미엄 한식 다이닝이죠? 강남에서 꽤 유명하던데요. 그 식당 대표가 제 딸 시어머니입니다. 혹시 그 식당 식자재 공급 업체 정보 알아낼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선영 씨, 무슨 생각이세요? 제 딸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일은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전부 합법적으로 할 겁니다. 그냥 정보만 알아봐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김정훈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세요. 그 대신 정말 합법적으로만 하셔야 해요. 당연하죠. 상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장된 연락처 중 하나를 찾았습니다. 한우 공급 박 사장님이라는 이름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박선영입니다. 정등국밥 사장. 아, 선영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한우 공급처 하나 알아보고 싶은데요. 강남 쪽 프리미엄 식당인데 거기 한우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어디요? 연화정이라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 거기요. 알죠. 거기 제가 공급하고 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공급하세요? 네, 3년 전부터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할까요? 제가 살게요. 좋죠. 어디서 만날까요? 제 가게로 오세요. 국밥 한 그릇 드리고 얘기 좀 해요. 알겠습니다. 1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한우 공급, 전복 공급, 해산물 공급.
하나씩 차단하면 연화정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오후 1시 박 사장님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였죠. 제가 국밥 한 그릇을 내왔고 박 사장님은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선영 씨 국밥이 최고예요. 40년 맛이 그대로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나저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요? 연화정이요. 거기 한우 공급하시면서 불편한 점 없으세요? 박 사장님의 표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뭐요? 거기 사장 정미숙이라고 완전 악질이에요. 매번 가격 깎으라 하고 납품하면 트집 잡고 대금 지불도 늦게 하고 그래요? 네. 솔직히 끊고 싶은데 워낙 유명한 식당이라 끊으면 제 평판에 안 좋을까봐 참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안 하나 할게요. 제안이요? 지금 당장 연화정 공급 끊으세요. 대신 제가 사장님한테 더 좋은 거래처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제가 아는 식당 사장님들 몇 분 계세요. 다들 양심적이고 대금도 제때 주는 분들이죠.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연화정 공급만 끊어주세요. 박 사장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영 씨 부탁이니까 그렇게 할게요. 언제부터 끊을까요? 내일부터요. 내일이요? 그럼 연화정에서 난리 날 텐데. 괜찮습니다. 그게 제 목적이에요. 박 사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부터 끊을게요. 박 사장님이 떠난 후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전복 공급업체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제안을 했죠. 해산물 공급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연화정의 평판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었어요. 정미숙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김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 씨, 빠르게 알아봤어요. 연화정 건물 소유주 정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식자재 공급 업체 리스트도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선영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자칫하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산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연화정 건물 소유주는 정미숙이 아니었어요. 강남개발이라는 부동산 회사 소유였습니다. 임대계약 만료일은 6개월 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연화정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우 공급이 끊겼고 전복 공급도 중단됐고 해산물 업체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죠. 정미숙은 미친 듯이 업체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식당에 식자재가 안 들어와서 난리야. 시어머니가 완전히 미쳐서. 괜찮아, 서연아. 곧 정리될 거야. 엄마,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좋은 날씨였습니다. 복수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죠. 이제 시작이야, 정미숙.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을 끓이며 흥얼거렸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일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화정은 매일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식자재 공급이 끊기자 메뉴의 절반을 운영할 수 없게 됐고 손님들은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은 다른 업체를 찾아 헤맸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업체가 거절했죠. 제가 미리 손을 써뒀으니까요.
이 업계에서 40년을 버텨온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벽 국밥집 사장이지만 저는 이 동네 식자재 유통의 절반을 알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도 많았고 신뢰도 쌓여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부탁하는 건데 당연히 들어줘야죠. 업체 사장님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겐 정미숙보다 제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오후 2시쯤 김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 씨, 연화정 건물 소유주인 강남개발 대표 만날 수 있게 주선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어디서 만나면 되죠? 강남개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또다시 국밥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요즘 자주 나가신다며 웃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강남개발 사무실은 50층짜리 빌딩 3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긴장되는 게 아니라 설레는 거였습니다. 박선영 씨 맞으시죠? 접수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사무실을 지나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강남개발 대표 이철수입니다. 박선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리에 앉자 이철수 대표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연화정 건물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매입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임대 연장을 맡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가능하다면 건물을 매입하고 싶고 안 되면 최소한 현재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막고 싶습니다. 이철수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철수 대표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연화정 건물 시세는 대략 150억 원 정도입니다. 매입하시겠어요? 150억?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7억 3천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매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 연장을 막는 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사실 연화정 측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저희도 골치 아팠어요. 월세를 자주 늦게 내고 건물 관리비도 제대로 안 내고. 그렇다면 계약 만료 후 연장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박 사장님, 혹시 그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떤 임차인을 원하시나요? 월세를 제때 내고 건물 관리 잘하고 장사 잘 되는 곳이면 좋죠. 박 사장님이 소개해 주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임차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연화정 계약은 6개월 후 만료되면 연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건물을 매입할 순 없었지만 정미숙을 쫓아낼 수는 있게 됐죠.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집에 좀 들러.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응, 엄마. 6시쯤 갈게. 저녁 6시 딸이 국밥집으로 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국밥 먹어. 배고프지? 딸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딸은 조용히 먹기 시작했죠. 한참을 먹던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새 식당 일이 너무 힘들어. 식자재가 안 들어와서 메뉴를 반밖에 못 돌리고 손님들은 화내고 시어머니는 계속 나한테 화풀이하고. 많이 힘들지? 응. 근데 이상한 게 갑자기 모든 업체가 거래를 끊었대. 동시에 시어머니가 미쳐서 업체들한테 전화하는데 다들 더 이상 거래 안 한다고만 하더라.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혹시... 서연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 지켜줄게. 조금만 더 참아. 엄마, 무슨 뜻이야? 곧 알게 될 거야.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밥을 천천히 먹었죠.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딸을 그 지옥에서 꺼내주겠다고요. 며칠 후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요리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베테랑 한식 요리사였죠. 민호 형, 저 선영이에요. 오, 선영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형, 혹시 요새 일 안 하고 계시죠? 응, 작년에 은퇴했어. 왜? 형한테 제안 하나 할게. 새 식당 열 건데 형이 주방장 맡아줄래? 새 식당? 너 국밥집 하잖아. 이번엔 한식 다이닝이야. 프리미엄으로. 형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민호 형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미있겠는데? 어디서 할 건데? 강남. 좋은 자리 알아뒀어. 오케이. 해볼게. 언제부터 시작해? 6개월 후. 알겠어. 연락해. 전화를 끊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적어 내려갔어요. 한우 공급 차단 마이너스 완료. 전복 공급 차단 마이너스 완료. 건물 계약 연장 방지 마이너스 완료. 새 식당 준비 마이너스 진행 중.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면 연화정은 문을 닫을 거고 그 자리에 제 식당이 들어설 겁니다. 정미숙은 모든 걸 잃을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중얼거리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연화정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식자재 문제로 메뉴가 제한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온라인 리뷰엔 악평이 쌓여갔습니다. 예전만 못하다, 가격 대비 실망, 재료가 신선하지 않다. 정미숙은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했고 그중 가장 많이 당한 건 제 딸이었죠. 내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이 꼴이야. 딸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정미숙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주방장이 사직서를 냈고 홀 직원 절반이 그만뒀습니다. 연화정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처럼 기울어가고 있었죠. 그 석 달 동안 저는 새로운 식당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강남개발의 이철수 대표와 임대 계약을 마쳤고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했습니다. 메뉴는 민호 형과 함께 구성했고 식자재 공급 업체들과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새 식당 이름은 한결한상으로 정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한상을 차린다는 뜻이었죠. 연화정보다 가격은 절반으로 낮추고 품질은 2배로 높일 계획이었습니다. 선영아, 이렇게 하면 적자 아니야? 민호 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님이 오면 입소문 날 거예요. 형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너 정말 대단하다. 70살에 새 사업을 시작하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형. 인테리어는 연화정보다 더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한국 전통 창살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 시공 비용만 2억 원이 들어갔죠. 제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1 가까이였습니다. 선영 씨,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큰 돈 쓰시고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딸을 위한 거니까요. 석 달째 되던 날 정미숙에게서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나보고 이혼하래. 아니면 집에서 나가래. 뭐라고? 식당 망한 게 다 내 탓이래. 친정이 가난해서 복도 없고 내가 일을 못해서 직원들도 다 나갔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연아, 집 나와. 엄마한테 와. 엄마, 근데 준혁이는? 준혁이가 뭐래?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침묵. 사위 준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죠. 서연아, 당장 짐 싸. 엄마가 지금 갈게. 엄마, 기다려. 1시간 안에 도착할게. 전화를 끊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딸이 사는 아파트는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준혁이 대출받아 산 집이었죠.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게 다야? 응. 나머지는 필요 없어. 준혁이는? 회사 갔어. 아무것도 몰라. 딸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어. 택시를 타고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에 있는 제 집으로 딸을 데려갔죠. 작은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집이었지만 딸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패 끼쳐서.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패를 끼쳐? 그날 저녁 딸과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이었어요. 딸은 국밥을 먹으며 조용히 울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엄마, 나 실패했어. 결혼도 일도 다. 아니야, 서연아.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너를 사람으로 안 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도 서연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 날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받지 않자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거였죠. 장모님, 서연이 거기 있나요? 그래,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말린다고 될 사람이었어? 내 어머니는 장모님, 서연이 좀 바꿔주세요. 서연이는 너랑 통화 안 한대.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 어머니가 지금 많이 힘들어 하세요. 식당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그래서 혹시 장모님이 뭘 하신 건 아닌가 해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했다는 거니? 식자재 업체들이 갑자기 다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우연이지 뭐. 내 어머니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자업자득이야. 장모님, 준혁아, 내가 진짜 남자였으면 내 아내를 지켰어야지. 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가만히 있었잖아. 이제 와서 뭐라고 하지 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정미숙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우리 며느리 어디 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제 집에 있어. 당장 돌려보내요. 싫어. 뭐라고요? 싫다고. 내 딸 더 이상 거기서 괴롭힘 안 당하게 할 거야. 사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서. 남의 집안일? 내 딸인데 남의 집안일이야? 정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정말 국밥집 사장 맞네요. 예의도 없고 며느리가 시댁 떠나는 게 말이 돼요? 예의? 내가 내 딸한테 한 짓이 예의야? 제대로 못 키워놓고 무슨 소리예요? 정미숙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딸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좀 기다려봐. 곧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거야. 무슨 소리예요? 두고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석 달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석 달 후면 연화정 임대 계약이 만료되고 정미숙은 건물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 자리에 한결한상이 들어서겠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지만 누군가에겐 종말의 시작일 거예요. 조금만 더 정미숙, 조금만 더 기다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딸은 제 곁에서 천천히 회복해 갔어요. 처음 며칠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국밥집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쉬라고 했죠. 엄마, 나도 일 좀 도와줄게. 아니야, 서연아. 넌 쉬어. 충분히 쉬고 나서 하고 싶은 거 찾아. 딸은 낮에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었고 저녁엔 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딸에겐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한편 연화정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하루 10팀도 안 되는 날이 많아졌고 직원은 정미숙과 준혁 둘뿐이었죠. 정미숙은 다른 식당 자리를 알아봤지만 강남 한복판의 좋은 자리는 모두 임대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미숙은 화만 냈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정미숙은 끝까지 버티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고 마침내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계약 만료 이틀 전 강남개발에서 정미숙에게 통보서가 날아갔습니다. 계약 연장 불가. 한 달 내 건물명도 요망. 정미숙은 미친 듯이 이철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했습니다. 새 임차인이요? 누군데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미숙은 분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건물주는 계약 연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날 밤 연화정 맞은편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결한상. 깔끔한 한글 서체에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간판이었죠. 정미숙은 그 간판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대체 누가 여길? 다음 날 아침 한결한상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랜드 오픈이었어요. 저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민호 형은 주방에서 준비를 마쳤고 새로 고용한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손님을 기다렸죠.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여기가 그새 식당이에요?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와, 엄청 깔끔하네요. 근데 가격은 어때요? 연화정보다 반값이에요. 한우 구이 1인분에 7만 5천 원. 헐, 연화정은 15만 원인데? 품질은 똑같아요. 아니, 더 좋을 거예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만석이 됐습니다. 민호 형의 요리 실력은 여전했고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했어요. 여기 완전 맛집이네요. 가격도 착하고 분위기도 좋아요. 오후 2시쯤 가게 밖에서 누군가 유리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한결한상을 바라보던 정미숙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정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이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중하게 하지만 차갑게. 정미숙은 비틀거리며 연화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연화정과 손님으로 가득 찬 한결한상. 극명한 대조였어요. 그날 저녁 정미숙이 한결한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선영. 차가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죠. 네, 정미숙 씨. 무슨 일이세요? 당신이 한 거야? 이 모든 게 무슨 말씀이세요? 식자재 업체 차단한 것도, 건물 계약 방해한 것도, 이 식당 연 것도 다 당신이지?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정미숙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밖에서 얘기하죠. 가게 밖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정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체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정말 모르세요? 몰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 뺨 때린 거, 사람들 앞에서 모욕한 거,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한 거, 이혼하라고 강요한 거, 그거 다 기억 안 나세요? 정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며느리 교육이었어. 잘못을 고쳐주려고. 교육? 그게 교육이에요? 당신 딸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어. 내 식당 망한 것도 다 당신 딸 때문이야.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식당 망한 건 당신 때문이에요. 식자재 업체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직원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요. 다들 당신을 싫어했어요. 저한테 부탁받고 다들 기뻐하면서 거래 끊었다고요. 정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건물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월세 제때 안 내고 관리비 안 내서 건물주가 당신 싫어했어요. 제가 부탁 안 해도 계약 연장 안 했을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저는 한결한상을 가리켰습니다. 이 식당 여는 것. 당신보다 싼 가격에 더 좋은 음식을 내는 것. 그게 다예요. 불법은 하나도 없어요. 정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길바닥에 털썩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망했어. 다 망했어.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제 딸이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정미숙 씨. 정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딸한테 사과할 생각 있으세요? 사과? 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정미숙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정말 도와줄 거야? 딸한테 사과하면요. 정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돌아서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정미숙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다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픈 어땠어? 대박이었어.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어. 다행이다. 근데 엄마, 딸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준혁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서연아, 우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셔. 장모님한테 부탁 좀 해줄 수 없을까?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그 사람들은 나한테 사과도 안 했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한결한상은 강남 최고의 한식당으로 입소문이 났고 예약 없이는 자리 잡기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민호 형의 요리 솜씨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정성스러운 서비스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반면 연화정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명도 기한이 지나자 강제 집행까지 당했어요. 정미숙은 새 가게 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강남에서 적당한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쌌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정미숙은 사채까지 손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연화정을 살리려고 2억 원을 빌렸는데 식당이 망하면서 갚을 길이 없어진 거였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파산 신청하세요. 준혁이 말했지만 정미숙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내가 파산이라니. 절대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준혁의 아파트마저 담보로 잡혔습니다. 결국 준혁과 정미숙은 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죠. 어느 날 오후 한결한상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초췌한 얼굴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준혁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준혁이 왔구나. 앉아. 준혁은 자리에 앉았지만 메뉴판은 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서연이한테 제대로 못해줘서요. 어머니 말리지 못해서요. 제가 비겁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미 딸은 상처받았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준혁아, 너 서연이한테 직접 말해야지. 왜 나한테 하니? 서연이가 제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도 답장 안 해요. 당연하지. 내가 아내를 지키지 않았잖아. 준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서연이 만나게 해줄게.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똑바로 말해. 그리고 내 어머니 문제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알겠니?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국밥집 2층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은 준혁을 보자 얼어붙었어요. 왜 왔어? 서연아, 할 말이 있어. 저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끓이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나 비겁했어. 어머니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외면했어. 정말 최저 같은 남편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준혁아, 나 더 이상 내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 그리고 너도 믿을 수 없어.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준혁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저는 깜짝 놀라 부엌 문틈으로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맞아. 나랑 있으면 너 계속 불행할 거야. 준혁아, 재산 분할도 다 내게 줄게. 위자료도 낼게. 어머니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이혼하자.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미안해, 서연아. 좋은 남편 못 돼서. 딸은 한참을 조용히 울었습니다. 준혁도 함께 울었어요.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차 마셔. 둘 다. 두 사람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후 딸이 입을 열었어요. 준혁아,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좋은 며느리 못 돼서.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우리 어머니가 문제였어.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갈게.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해서 보낼게. 그래. 준혁이 문을 나서기 전 저를 돌아봤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아, 내 어머니 잘 모셔. 그리고 다음엔 더 좋은 사람 만나. 네, 장모님도요. 서연이도. 준혁이 떠나고 딸과 저만 남았습니다. 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질까? 당연하지.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이틀 후 국밥집 앞에 또 다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정미숙이었어요.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박선영 씨, 정미숙 씨, 무슨 일이세요? 도와주세요. 정미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밥집 문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이제 진짜 끝났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살 곳도 없어요. 제발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정미숙을 일으켜 세웠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힌 후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먼저 드세요. 정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맛있다. 이렇게 따뜻한 밥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정미숙은 울면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야 저를 바라봤어요. 박선영 씨,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한테도 잘못했고 당신한테도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심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제가 교만했어요. 돈 좀 있다고, 식당 좀 한다고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저는 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씨, 제 딸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가 만나줄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지금 시간 돼? 국밥집로 좀 와줄래? 시어머니가 여기 있어.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지금 갈게. 30분 후 딸이 도착했습니다. 정미숙과 딸이 마주 앉았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아. 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미숙을 바라만 봤죠. 나 너무 교만했어. 너를 사람으로 안 봤어. 용서해줘, 서연아. 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전 용서 안 할 거예요. 정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잊을게요. 어머니도 저도 이제 남이니까요. 각자 살아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딸이 나가고 정미숙만 남았습니다. 정미숙은 한참을 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선영 씨, 감사했어요. 국밥도 맛있었어요. 정미숙 씨, 저는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당장 급한 거라도 해결하세요. 정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이 떠나고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딸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딸은 매일 웃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한결한상은 여전히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국밥집과 한결한상을 오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딸 서연은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치고 요리학원에 등록했어요. 엄마, 나 요리사 해볼까 해.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요리사? 응. 민호 형님 밑에서 배우면서 재미있더라. 나도 요리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좋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딸은 매일 한결한상에 나와 민호 형한테 요리를 배웠습니다. 칼질부터 시작해서 불 조절, 간 맞추기까지. 딸은 열심히 배웠고 민호 형은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서연이 소질 있어요. 선영 씨. 이 아이 잘 크면 나보다 나은 요리사 될 거예요. 민호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엔 생기가 넘쳤어요. 결혼 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국밥집에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에 단골이었던 형사 출신 아저씨였죠. 은퇴하고 제주도로 내려갔다가 서울 볼 일이 있어 들렀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형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서 앉으세요. 국밥 한 그릇을 내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사 아저씨가 국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사장님, 근데 들었어요. 강남에 식당 하나 더 내셨다면서요? 네, 한결한상이라고요. 제 딸이 시집살이 힘들어서 제가 좀 도와줬어요. 하, 사장님답네요. 근데 그 식당 자리가 원래 연화정이었다면서요? 거기 망했다던데. 네, 그렇더라고요. 소문 들었어요. 사장님이 식자재 업체 다 차단하고 건물 계약까지 막았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이 과장된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식당 열었을 뿐이에요. 형사 아저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뭐 합법적으로 하신 거면 문제없죠. 그나저나 연화정 사장, 정미숙이라고?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연히 재래시장에서 정미숙을 봤거든요. 좌판을 깔고 반찬을 팔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한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반찬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친 정미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조용히 인사를 받았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형사 아저씨가 떠나고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정미숙은 모든 걸 잃었고 제 딸은 자유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엄마, 딸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엄마, 오늘 민호 형님이 내가 만든 갈비찜 맛있대. 손님들도 다들 좋아하셨어. 그래, 우리 딸 대단한데?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행복하기만 해. 그것만 해주면 엄마는 바랄 게 없어. 응,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저녁이 되어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2층 집으로 올라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70세. 평생을 국밥 한 그릇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딸을 지켰으니까요. 여보, 우리 딸 잘 지켰어. 하늘의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웃으며 제 손을 잡아줬겠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사고를 우려내고 김치를 썰고 밥을 지었어요. 54년간 해온 일이었지만 여전히 손에 익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몇 달 후 딸이 요리학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한결한상의 정식 부주방장이 됐죠. 민호 형과 함께 주방을 이끌며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봐봐. 내가 새로 만든 된장찌개야. 딸이 내온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맛봤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맛있다, 서연아. 내 아빠가 좋아했을 맛이야. 정말? 응. 내 아빠 된장찌개 정말 좋아했거든.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이 아이를 낳고 키운 거였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결한상에서 송년회를 열었어요. 직원들과 함께 모여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뭐가 고생이에요? 다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민호 형이 잔을 들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대단해요. 70살에 새 식당 차려서 대박 내다니. 형님 실력이 좋으셔서 그래요. 다들 웃으며 건배를 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딸도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행복해? 당연하지. 너는? 응, 나도 엄청 행복해.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잘해준 거지. 골목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죠. 여보, 우리 딸 이제 괜찮아. 걱정 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딸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럼 당연하지.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하얗게 덮이면 과거의 상처들도 함께 덮일 거예요. 새로운 시작.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70세,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지켜야 할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잘 자, 서연아. 잘 자, 엄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평화가 찾아왔어요. 긴 싸움이 끝났고 제 딸은 이제 자유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연하정은 사라졌지만 한결한상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모든 걸 잃었지만 제 딸은 모든 걸 되찾았어요. 이게 정의인지 복수인지 아니면 그냥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엄마는 딸을 지킨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눈을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일 겁니다.
54년째 하는 일이지만 여전히 좋았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고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